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 해가지고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보니까 대위 변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경매 신청권자를 확인해야 된다. 이건 제가 한번 방송하면서 무수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기계적으로 착착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 라이브 방송을 한 두어 번 정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느 타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다들 이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 정도만 감 잡으시면요, 그냥 입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먼저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이런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죠? 경매 신청권자 확인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그럼 경매 종류는 뭐지?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같은 게 선순위가 경매 신청했느냐,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느냐.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당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느냐, 아니면 뜬금없이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하였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때로는 봐서 대위변제라든지, 또 때로는 봐서 이제 무익녀, 물론 이제 법원에서 먼저 무익녀, 잉여가 없는 금액으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법원에서 먼저 1차적으로 필터링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법원에서 그걸 이제 필터링을 못했을 경우에 내가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낙찰받은 금액 가지고는 무익녀 경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서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 아니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이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화면 조정해서 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 펼쳐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보니까 이제 2023년 8월 28일이네요. 월요일이지요. 오늘 19강입니다. 19강이고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것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보시니까 이제 경매 종류, 관할 법원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매 종류 확인하자. 경매하니까 임의 경매하고 이제 크게 강제 경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의 경매인데 선순위가 경매 신청하였느냐,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였느냐, 아니면 또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요,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어, 아니면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대위 변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위 변제에 의해서 낙찰받고 나서 말이죠, 권리 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는 종기는 언제까지더라도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찰할 당시에는 어떤 권리가 변함이 없었는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려고 또 폼 잡다 보니까 어머야, 뭔가 어떤 권리가 와당탕탕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그런 권리상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되었는데, 그 변화가 경매 투자자인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불리 사항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봐가지고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게 더 먼저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또 제가 항상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입찰하시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낙찰 받으셨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2023년 8월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통당 1,000원이잖아요. 700원이죠. 죄송합니다. 700원이면은 아파트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해라 그러면요,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와요. 대금지 기한 통지서가 날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 더 발급받아 보시자 이거지요. 발급 딱 받아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좀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대금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해결 방안은 뭐가 있다. 이게 경매 신청권자를 확인한 그 이후에 대위 변제와 이미 무익녀에 해당되는 여지가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해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여지가 없어. 1차적으로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럼 그걸 내가 확인하고 나서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만 딱 띄워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조차도 어렵다 하면 그런 분들 경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선순위 건전한권자가 또는 후순위 건전한권, 아마 오늘부터는 말이죠. 제가 오늘부터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아마 3기 라이브 방송 처음 시작할 적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에 터잡아가지고 여과 관련된 현재 또 경매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아니십니까? 그것을 제가 자꾸 이제 방송하는 와중에 소개 말씀드릴게요. 왜냐? 우리는 경매 정보지를 자주 보셔야 돼. 자주 접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입찰을 할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요. 지금 보면 시중에 무료로 경매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몇 군데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게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무료로 가입하셔가지고 물건 계속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며칠 전인가 또 어떤 분이 저한테 한 분이 전화 주셨는데 말이죠, 이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요, 물건을 찍어달라. 그런 말씀 여러분들 저한테 하실 수도 안 되고요. 또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거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보니까 어떤 분은 말이죠, 이 물건 얼마 쓰면 낙찰받겠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선생님 같은 거 아실 거 아닙니까? 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정보지를 이렇게 답은 경매 정보지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경매 정보지를 계속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렇게 경매 정보지상에 글자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경매 정보지를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 아니십니까? 그 내용하고 경매 정보지하고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키셔야 된다고. 매치시켜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생력이 딱 키워졌다 하더라.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혼자서 소위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독고다이식으로 말이죠. 하시는 거예요. 남한테 도움받을 필요도 없다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경매 정보지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경매 정보지에 얘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아니십니까? 그죠? 그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경매 신청권자 확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이거지.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건 제가 여기서는 임의경매가 뭐고, 강제경매가 뭐고, 언제 이런 거는 설명을 할 단계는 지났어요. 난 초보인데, 공부하세요. 다른 사이트 가서 공부하시라니까. 초보가 자랑입니까? 초보, 경린이 자랑 아니에요. 절대로 그 자랑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경매, 이런 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 그러면요. 내가 공부하셔야죠. 그렇다 해가지고 몇백만 원 주고 학원 가가지고 수강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학원 가가지고요. 수강해 보셔봤자 한정된 시간 내서 못 배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대의변제하고 무익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강제경매도 대의변제와 무익녀입니다, 이게. 특히 무익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에서 1차적으로 걸러줘요. 이게 무익녀가 된다 하더라 그러면요, 무익녀 대상이 된다 하더라 이랬을 때에는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어떤 통지서 하니까 매수 통지서. 이 매수 통지서가 뭐냐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 신청권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익녀는 어떤 경우냐니까, 여기 A라는 저당권자가 있는데, 여기 또 뒤에 B라는 저당권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채권액이, 채권액이 아니고, 무익녀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는 법원에서 보니까 실무에서는 설정 금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A 저당권자 설정 금액이 2억이에요. B 저당권자 설정 금액이 1억입니다. 그러면 일단 3억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뜬금없이 C라는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C라는 사람이, 이거 강제경매인데, 일반 채권자, C잖아요. 그 강제경매 신청해버렸네. 근데 이 물건이 C가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법원에서는 이거 얼마 평가했다더라. 처음에 1차 가격을 1차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 4억으로 평가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유찰돼 버렸네. 유찰. 그럼 2차 해가지고 만약에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30%입니다. 30% 되면요. 만약에 인천에 소재하는 그 부동산이 있더라. 그러면 30% 깎아버리면 다음 2차 기회를 어떻게 됩니까? 2억 8천만 원이 돼버린다고, 최저 가격이. 자, 그럼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이거 봐라. 2억 8천만 원이 최저 가격인데, 야, 이거 봐라. 니보다 먼저 이 사람하고 우선 변제권을 가진 A와 B 저당권이 있잖아. 이 사람들의 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야? 3억 원이잖아. 근데 만약에 2억 8천만 원 최저 가격인데, 2억 8천만 원 이 금액으로 만약 낙찰된다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 채권액이 3억 원이라면요.
물론 3억 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원이라면은 3억 원 가지고 2억 8천만 원, 이거 마이너스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잉여가 없다는 거지. 잉여 없어. 잉여 없는 경매는 무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요, 2차 기일 해가지고 2억 8천 딱 나온다 그러면은 C 이 경매 신청권자한테 통보를 해요. 야, 너 있잖아. 이 금액으로는 무잉여가 되니까 잉여 있는 금액으로 네가 매수 신청해라. 그럼 잉여 있는 금액이 뭐냐?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입니다.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채권액 플러스 알파가 뭐다? 이게 강제 집행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억에도 1억이 3억이죠. 그죠? 최소한도 뭐 경매 비용 한 3억 한 400만 원 나온다. 3억 한 400, 3억 400 이상을 해서 매수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3억 400으로 해가지고 매수 신청을 하였는데, 요 2차 매각 끼려 보니까, 어머야, 뭐가 3억 6천만 원 나와버리네. 그러면 3억 6천만 원 쓴 사람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이게 3억 400만 원이 하나의 2차 매각 끼일 날에 최저 입찰 가격의 마지노선이다. 예.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렇듯이 2차 기일 날 최저 가격이 30% 깎아가지고 저감해가지고 2억 8천만 원인데 뭐 3억 원이다? 그럼 봐가지고 무익료가 되기 때문에 C 경매 신청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어요. 그런데 매수 통지서 발송하면요, C 경매 신청권자는 법원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제가요 얼마에 잉여 있는 금액으로 매수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제출 안 해버리네.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때 법원에서는요, 이건 이제 더 이상 경매 진행이 시익이 없어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기각 결정 내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줘요. 그런데 경매 절차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봐서 이걸 놓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내가 입찰 들어갈 때 보니까, 와, 되게 싸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보니까 3,100억길인데 3,100억길에 최저 가격이 얼마지? 요 최저 가격이 1억 원이네? 그 1억 원에 우리가 다 필히 꽂히면 안 된다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마간산 아닙니까? 말 타고 산을 쳐다보듯이 산세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금강송이 있나? 잣나무가 있나? 전나무가 있나? 그 나무 보는 게 아니라니까. 산세를 보세요. 산세는 뭐냐? 그러니까 이 날짜에 1차 최저 가격이 만약 1억이라고 할지라도 산세는 뭐라니까? 이게 무익리에 해당될 수가 있는가? 아니면 또 대의변제 가능성 실행 여지가 없지 않아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두루두루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요런 매수 통지서를 발송해가지고요. 법원에다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각 결정된 그런 사례도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됩니까? 8월 30일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이거 안 된 빵이야.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가세요.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이랬을 적에 항상 여기 걸립니다. 대위변제 탁 걸려버리고요. 무익료에 의해 가지고 아예 그 법원에서 경매 매각 기일 당일날 물건 자체를 내놓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설사 무익료에 해당되는데 매각 기일 당일날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경매 계장이 보니까 이거 봐라, 이 무익료에 해당된다.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 후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의경매 해가지고 선순위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례, 현재 여기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례를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선순위 저당권자는 2023타경에 중앙지방법원이네요. 2023타경에 997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보면요, 8월 29일이니까 내일이 입찰기일이네요. 내일이 입찰기일인데, 네. 보시면은 이제 1차 8월 29일이죠. 오늘이 입찰 하루, 8월 28일이니까요. 19억 6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30평형으로 불려집니다.
30평형으로 불려지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19억 정도에 거래되는 것 같아요. 19억 정도. 그래서 이게 또 청담동이고 하니까 19억 6천만 원이니까 현금 부자들이 있는 이 날짜 내일 그냥 훅 들어와서 이 최저 가격으로 또 질러 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게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게 뭐 이미 경매 해가지고요. 선순위 뭐 검 땡땡 법인에서 경매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2순위 저당권자 B 땡땡에서 또 이제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이중 경매잖아요. 그죠? 와, 이 선순위 저당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14억 원인 걸로 미뤄봐가지고 우리가 또 청구 채권액도 보셔야 됩니다. 청구 금액 보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경매 정보제의에서 보는 방법에 또 강좌 나옵니다만은, 왜냐면 청구액이 그 14억에다가 1억 8,900 한 2억 잡고 한 6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매매 금액이 19억 정도 된다더라. 매매 금액이 19억 정도 된다더라.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게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 채무자 소유자 입장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겠다고 그냥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게 동분서주할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왜냐면 뭐 아이고 막 이판사판 공사판이니까 그냥 냅둬버리자. 또 이 보니까 관리비가 여기 보시게 되면요, 화면 조정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관리비가 한 4개월 정도 미납됐네요.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경매 물건 보게 되면 관리비가 이제 미납당이 체납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 경우는 뭐다? 그러니까 뭐 소유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따박따박 관리비 낸다는 것은 그 집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이, 제가 과거에 아파트인데요, 그 관리비 미납된 거 보니까 한 2천만 원 밀리는 거, 그거 깜짝 놀랐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막 물어봤습니다. 아니, 관리비가 이렇게까지 밀렸는데 전기 자르고 물 잘라주니까 전기 자르고 물 자르면 뭐 형사처벌 어쩌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또 쉽사리 못하고 관리비 자꾸 밀리게 되면은 그 당의 호수에다가 가압류 조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들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선순위가 경매 신청하였고, 그죠? 선순위가, 그러니까 무익녀 같은 경우는 대의변제는 채무자가 점유하니까 대의변제 실익 없잖아요. 대의변제는 뭐냐? 누가 대신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1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2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예를 들어가 임차인이 딱 하니 버티고 앉아 있다, 그죠? 근데 경매 신청을 누가 하였지 봐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도 이제 후순위가 경매 신청한단 말이죠. 경매 신청. 경매 신청을 한다더라 이랬을 때 1순위 저당권자의 실채권액이 이 사안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소액이라 그러면요, 경매 신청에서 누가 낙찰되더라도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걸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말수시켜버리면. 이게 이 대위변제입니다. 이게 말수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임차인은 그 전에 이 1순위 저당권이 말수되기 전에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순위 저당권이 말수됨으로 인해서 그때 말수 기준 권리가 어떻게 2순위 저당권으로 후퇴됨으로 인해서 이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고, 대항을 한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내가 이 차를 적은 1순위 저당권자가 없었는데 왜 1순위 저당권 말소돼가지고 왜 내가 저기 임차인을 끌어안아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런 경우 딱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뭐다? 등기부등본 보시면 된다니까요. 대금 납부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시라니까요. 그죠? 대금 납부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을 달랑 발급받아 보시게 되면은 이거 저당권 살아있다. 살아있네. 그럼 대위변제 안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죽었네. 아니면요, 살아있네. 그런데 이게 때로는 봐가지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간혹가다 표시가 됩니다. 어떤 게 하니까, 신청사건 처리 중 해가지고요,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되면, 이게 큰 글씨로 희미하게 이렇게 등기부등본상 표시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것은 그 당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어떤 권리관계가 변동이 되는데 현재 등기 처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등기 처리 중에 있는 게 어떤 거냐,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만약 이기라고 하면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대금 납부하면 안 되죠. 대금 납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법원 담당 경매기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입찰할 당시에는 1순위 저당권이 살아있었는데 말이지, 내가 대금 납부하려고 딱 폼 잡다 보니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허가 결정 내렸잖아요. 그죠? 허가 결정 내렸으니까 법원에서는 대금 납부하라고 대금 지급 기일 소환장을 보낸단 말이죠.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근데 허가 결정 내렸는데 이게 죽었잖아. 따라서 허가 결정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허가 결정 취소해야죠. 취소.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담당 경매기에다 가가지고 막 방방 뜨면서 이야기해.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해요. 그 사람들도.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700원만 투자를 해가지고 딱 확인해 보시면 말 그대로 홈이나 막을 수 있는데 700원이 아까워가지고 정말로 아까워가지고 그죠?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하고 그냥 법원에서 대금 납부하라니까 덜렁해 대금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1순위 저당권이 뿅뿅 없어진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때 가서 야 누가 1순위 저당권 말소했냐고 말. 가래로 막잖아요. 홈이나 막을 그 가래로 막는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모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1000년 정도 산다면야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하면 돼요. 그죠? 그냥 그게 아니잖아. 시간 금방 후딱 가버린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뭐 한두 번 실수해도 괜찮은데 5학년 이후부터는요 이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이게 만회하기 얼마나 힘들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차근 급한 게 없어요. 뭐가 급합니까? 절대로 안 급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례인데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례 가지고요. 이거 진행 중인 건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2022 타경에 2036 가지고요. 광진구 구이동에 이거 낙찰되어 버렸네. 오늘 낙찰됐구나. 네네. 오늘 낙찰됐는데, 이야, 보니까 구이동 강변, 거기네, 강변역 그 근방에 있는 아파트네요.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보니 29평형이고, 29평형입니다. 29평형이고, 최근에 14층이, 같은 평형의 14층이 12억에 거래가 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11억 8,700이니까 거의 뭐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세 주고 산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 했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세대로 주고 산다 아니면 오히려 어떤 경우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막 사람들 질러버리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참, 저러면 차라리, 그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 말이지, 매매가 시세대로 사면 될 낀데, 와, 저런 짓거리에 샀노?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왜냐면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경매 45억짜리인가 경매 나왔는데 50억인가 낙찰돼 버렸거든요. 와, 1차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돼 버렸죠. 왜 그러냐?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더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요. 매매 당사자는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잖아.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들어가서 낙찰자 안 살아도 돼요. 내가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되니까 그 낙찰받은 아파트를 누구한테 전세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금 융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 단지에 가지고 무슨 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50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니마니 그런 건 뉴스 한 번씩 뿅뿅 나올 때마다 가격이 팍 튀어버린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다음에 들어가가 부동산 뉴스를 보니까 이제 갭 투자해가지고 말이죠. 울산 쪽도 막 가격이 떤대요. 갭 투자는 현재 서울 송파구 있잖아요. 송파구 쪽도 보면 갭 투자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몰린다. 이런 거 보면요, 슬슬 하면 이게 또 경매 시장도 이게 열기가 조금씩 뜨끈뜨끈해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고 나서, 됐다. 지를 훅 질러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낙찰 받고, 낙찰 받아야지만 돈 번다니까. 맨날 2등, 3등, 오늘 말이지, 2등, 1등하고 말이지. 500만원 차이를 떨어서 쪽팔린 줄 알아요, 그런 거나.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무조건 낙찰 받아야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확신이 안 서니까 못 지르는 거란 말이죠. 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이건 보니까 박모씨라는 분이 11억 8,700만원의 낙찰을 받으셨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건 누가 경매, 또 저당권도 엄청 많다. 그죠? 그러니까, 서인데, 검는 기간의 모양이네. 해서 이미 경매 신청하니까 후순위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는 어디만, 쳐다본다더니 2억 8,800에다가요. 그럼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8에다가, 3에다가 7억 3,800만원. 7억 3,800만원 이상까지는 법원에서 노타치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7억 3,800만원 이하,
그리고 이제 떨어진다더라.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11억 5천 여는 되잖아요. 이게 일단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는요, 이 채권자 이 사람한테, 야, 매수 통지서 발송 안 한다니까요. 매수 통보해! 안 한다니까요. 7억 3,800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는 전혀 부담 없고 또 나아가서 대의변제를 한다 할지라도 대의변제 대상은 누구다. 그러니까 항상 임차인이 있으면 대의변제에게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그죠?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봐가지고 저당권하고 이렇게 이 저당권과 저당권료 사이에 딱 임차인이 낀 게 있어요. 이제.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했든지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1순위 저당권에서요. 여기 2순위 저당권 있잖아요. 여기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근데 1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어요. 1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습니다. 누가 낙찰 받았습니다. 누가? 낙찰 받으면 이게 누가 갚아버렸네. 갚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어떤 법원에서 낙찰자한테 야, 이게 저당권이 이게 말소됐기 때문에 또 입찰 보동을 찾아가 해서 이런 경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문제는 뭐냐면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하였을 적에 이런 임차인이 딱 하는 중간에 버티고 앉아있으면은 그때 낙찰자 입장에서 와가지고 때로는 대의변제에 의해 가지고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였다 손치더라도 선순위 금액이 괜찮고 또 두 번째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문제는 없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이제 중앙지방법원 사건입니다. 2022 타경이고요. 2590 해가지고요. 강남구 수소동의 소자는 수소동 강남 대시양 폴의 아파트네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2차 기일이 내일이네, 그죠? 내일인데, 역시 마찬가지 13억 6천만 원이 최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도 보니까, 이게 전에는 이제 18.14평이잖아요. 25평형입니다. 이게 25평형이고, 네, 실거래 금액이 13억 2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14억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약 한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인데 입찰 참여를 하시고자 하면은, 정확한 근데 이 청수가 4층 저층이지 않습니까? 저층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면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지만은 않지 않겠느냐. 특히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거나 한강 뷰 가격에 몇 억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 참여할 시에 입찰 가격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보니까, 잠깐만요.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모시라는 분 계시는데, 2022년 5월 13일인데, 2015년도 저당권 설정됐잖아요.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대항력금 없어요. 아예 몰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신경 쓸 것도 말하기 쓸데없는 신경 씁니까? 그죠? 얘는 어떻게 하나요? 안 나간다면 그냥 살라고 그래요. 사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1순위가 아마 흥국생명인지 모르겠는데, 흥하고 이 하가 아마 하나은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미 하나은행에서 경매 신청했잖아요. 후순위가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 신청권자 하나은행보다도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자는 이 세 사람, 흥국생명인가요? 봐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3억 6,900에다가 3억 9,900, 4억 정도 보고요. 다음에 1억 4,600, 4억 5억 한 5천 정도, 5억 5천 정도, 이게 정확하게 계산기 눌러봐야 되는데, 일단 5억 5천을 업어보도록 보자, 입니다. 5억 5천만 원인데, 아까 번에 최저 가격이 13억 6천만 원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 법원에서 저는 노타치 합니다. 타치할 필요도 없고,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13억 2천만 원에서 14억 3천만 원의 실거래 가격이다. 그런데, 세상에 1차 가격이 17억으로 나와버리네, 세상에. 이거 엄청 고가로 평가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가격 시점 보시니까, 2022년 9월 17일이더라. 그건 1년 전이죠, 1년 전. 그래서 아마도 보니까 이제, 이런 가격에 대한 조사, 분수, 비교를 이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파트 이거 낙찰받기 쉬워요, 이제. 제가 그전에 경매 낙찰받기 어렵다고 그랬죠. 왜냐면요, 본인이 투자자 입장이니까, 요래저래 제이면 낙찰을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 야, 요거 봐라. 이런 물건 앞으로 또 재개발의 어떤 가능성 여지가 있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말이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수직 급상승 팍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면 올라갔다가 조금 잠잠하다가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쭉 올라갔다가 잠잠했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니까, 계단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빌라 같은 경우도 역세권을 소유한다. 어떤 분들은요, 참 똑똑한 사람들은 빌라 사는 순간에 말이지, 집값이 떨어진대요. 또 뉴스에 보면요, 빌라 이런 경우는 뭡니까? 깡통 주택 해가지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빌라를 통을 해가지고 전부 놓고 그래. 그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빌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린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공격적이고 도발적으로 경매 물건 바라보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죠? 요즘 같은 경우 취득세율이 좀 높다 보니까 내가 뭐 1년에 10건을 낙찰받겠습니까? 20건을 낙찰받겠습니까? 그건 요원하잖아요. 그죠? 돈 되는 똘똘한 놈 한 놈은 제대로 그냥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건도 보면요, 이제, 후순위니까 경매 신청할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건 이미 낙찰된 사례인데요. 무익료에 의해서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 여기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2017 타경에 6522입니다. 송파구 오음동에 소재하는 아파트거든요. 송파구 오음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경매 신청을 누가 했지 보니까 이미 경매해가지고 이거 맨 꼴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딱 해버렸네. 그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떤 걸 기준한다 하더라. 경매 신청권자 이 사람이잖아요. 이 저당권 기준해가지고요. 가압류 얘네들 포함 안 돼요.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건전한권이죠, 그죠? 건전한권 하니까 4억 1640, 4억 1640. 예, 여기 질권은 빼버리고요. 또 2순위 저당권자 여기 보니까 1억 8590, 1억 8590. 예. 요 두 개 보자 이거죠. 해가지고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요. 4억 1640 플러스 1억 8590. 6억 230. 6억 230 나옵니다. 6억 230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 잠깐만요. 내가 채널을 조금, 6억 230만 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위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6억 230만 원인데, 6억 230만 원이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건저당권자들의 설정 최고액이에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계산기 눌러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근본에 2018년, 이미 근본은 아니겠죠. 옛날에 2018년 9월 17일 날 보니까 어이구야 5억 6,400이에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건 이제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다는 겁니다. 자, 매각기일이 9월 17일이죠. 자, 보세요. 9월 17일입니다. 2018년 9월 17일이에요. 그럼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권자인 김모 씨한테 매수 통지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발송한 날짜를 우리가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9월 17일입니다. 2018년 9월 17일이에요. 2018년 9월 17일이고요. 문건 송달 내역이 밑에 있을 겁니다. 2018년 9월 17일이 매각기일인데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18년 8월 14일이죠. 그죠? 9월 달이 매각기일인데, 그러니까 한번 유찰되고 났다 보면, 이 금액 가지고 2차 매각기일을 최저 가격 가지고는 이게 경매 진행해봤자 이게 남을 가망이 없다. 이게 따라서 법원에서 이때 이 사람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는 거예요. 여봐, 이러니까 저기 잉여 있는 금액으로 매수 신청해. 이걸 뭐다? 이 사람이 이때 8월 20날 도달했으니까 아마 8월 27일까지는 매수 신청서를 제출 아마 해야 되니까 일주일 안에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아마 근데 밑에 보니까 이런 뭡니까 송달 내역에 쭉 이렇게 표시된 것을 미루어 봐가지고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는 저기 잉여 있는 금액으로 매수 신청서를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매수 신청서를. 그래서 보니까, 잠깐만요. 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8월 28일 날 해가지고, 채권자 김땡땡 매수 신청 제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매수 신청하는 거예요, 봐가지고. 근데 이거, 잉여 있는 금액으로 제가 매수 신청할게요. 그럼 법원에서, 알았어. 해가 그때 경매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보면요, 이거 보니까 분명히, 무익리에 해당된다. 그러면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은 매수 통지서가 발송된 날짜가 있고요. 그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에서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럼 됐어. 그럼 이 경매 진행하다 해서 내가 낙찰 받더라도, 물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잉여 있는 금액이다. 아까 뭐 6억 정도 보겠습니다. 6억에다가 경매 비용 하니까 6억 한 500 정도 받게요. 근데 보니까 간번에 5억 6,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고 내가 이 물건 경매 진행 중이란 말이죠. 경매 진행 중인데 문건 접수 송달력 보니까 매수 통지서 발송하니까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했구나. 그럼 이 양반은 얼마에? 6억 500만 원에, 이게 잉여 있는 금액으로 이제 매수 이제 신청했다 이거죠. 근데, 나는 5억 6,400이니까, 나 좋아. 5억 6,500만 원 쓸 거야. 쓰든지 말든지. 이거 사람 낙찰 못 받아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수 통지서, 법원에 매수 통지서에 의해서 경매 신청권자가 매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 잉여 있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잉여 있는 금액은 어떤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자 설정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경매 비용하니까 한 400 내지 500 정도 이렇게 어바웃으로 잡으십시오. 그 정도 해가지고, 보니까 6억 500 정도 된다? 그러면 6억 500에다, 6억 500 정도 쏘면은 알고 보니까, 요거 딱 6억 500 나와버리는 거죠. 이 우연의 일치인지, 6억 5천만 원이네. 죄송합니다, 이게. 6억 500 이상 쓰면 된다. 그런데 내가 현장 나가 조사 보니까 이건 뭐 6억 5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 훅 질러버려야지. 그죠? 아무 때나 그냥 막 지르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가 막 질러버린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의 매수 통지서에 의해 가지고요, 그 경매 신청권자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한 그런 사례고, 또 요번에 보여드리는 사례는 말이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 무익년대 법원에서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권자는 감감무소식이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 담당 경매계장 열받겠죠. 까불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경매 절차를 진행시킬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일단 기각해가지고 경매는 없었던 걸 내버립니다. 26,632호 해가지고요. 인천 광역시 서구 가좌 등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거 보니까 무슨 최종 기일 결과 이후에 기각된 사건이 뭐 이렇게 나왔네요. 기각됐대요. 기각되고 여기 보니까 이게 신한은행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한카드네.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 이 땡땡에게 기각 결정 정보를 발송했대요.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밑으로 내려서 보자입니다. 쭉 내려오니까 일단 경매 신청을 누가 했냐? 이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는 게 나오잖아요. 경매 신청 누가 했는데, 아이고 강제경매네 이것도 봐가지고 제3자잖아요. 제3자가 신한카드에서 이거 가압류했구나 이 장본데. 아이고, 금액도 얼마 안 된다, 그죠? 6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저당권이 3건이 설정됐는데, 이게 보니까 설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 잡고, 4천 잡고, 6,400 정도, 그죠? 6,400, 맞나요? 이게 정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대충 해버리는데, 이 3,900에다가 2,600, 6,500만 원, 6,500만 원인데, 6,500만 원 되는데, 그럼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딱 보니까 6,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6,500이, 잠깐만, 이게 아닌데, 봐가지고. 금액을 지금 뭐 잘못 봤나 해봐.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이거 보니까 당황스럽네요. 일단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요. 여기네요.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에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기각 결정 정보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라는 것은 경매 자체를 이제 말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뭐가 잘못됐나 해봐가지고 근본에 이게 최저 가격이 1억 5,680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5,680만 원인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게 임차인이네. 임차인 보증까지 포함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참 이제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요,
임차인,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번에 임차인인데 이 사람 배당 신청했거든요. 배당 신청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건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1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여기 저당권자, 이게, 요 세 건이 6,500이라고 그랬죠. 그죠? 6,500에다가 정확하게 계산해보죠. 잠깐만요. 6,500만 원 플러스, 1,800. 8,300입니다. 요 금액 다 합친 거죠. 여기에. 요걸 다 합친 거에 8,300이니까, 그러면 8,300 플러스 1억 600만 원. 1억 600만 원 하면은 1억 8,900만 원이 어쨌든 경매 신청권자보다도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이에요, 채권. 우선 변제권입니다.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권이네요. 그죠? 가압류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전에 이게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 없으니까. 그럼 1억 8,900이잖아요. 그죠? 1억 8,900만 원 근본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1억 8,900만 원이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채권액인데, 근본에 2차 최저 가격이 1억 5,68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금액 가지고는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선 채권자들의 채권을 충족, 시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기각 결정 된다면 이게 경매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무익료에 해당이 될 여지가 있어가지고 법원에서는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송달 내역서를 보니까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였네요. 근데 문건 접수 내역을 보니까 채권자가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네. 그런 경우는 일단 요건 봐가지고 이제 무익료 어쩌고저쩌고 시비를 걸 여지는 없다 하더라. 그러면은 무익료와 관련, 잉여 있는 금액은 뭐다?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하니까 본사항 같은 경우는 건저당권하고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더라. 합친 금액을 봐가지고 이게 잉여 있냐 무익료냐 이걸 따진다 이거. 근데 이 금액 가지고 이제 무익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신한카드에다가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아무런 기책이 없으니까 기각해서 내는 것이고, 아니면 또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니까 네 저희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매입할게요. 매수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물건의 어떤 실제 매매 금액 또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말 가격 조사 똑소리나 가셔야 됩니다. 그거 잘하시는 분들이 경매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라니까요. 권리 분석 잘하는 사람들 경매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권리 분석 좀 몰라도 돼요. 권리 분석 적당히 좀 몰라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네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오늘이 19강이죠. 19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3기 19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